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모습의 추석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가을 날씨가 너무 화창한 모습을 보이고 가을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쉽게도 이제 내일부터 또 3일 연휴가 있는데 쉬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중간고사를 이제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달 말에 보는 공인중개사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이번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지금 중간고사는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방향으로 해서 아마 중간고사는 이루어질 것 같고, 이후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업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도 뭐 어느 정도 진행은 되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할 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그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면 수업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 계약과 관련된 실무적인 수업을 좀 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그 별도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이 보면서 계약과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해제, 해지, 무효, 취소 이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데 그게 이 영상 수업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면 수업이 꼭 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좀 뵙고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워낙 중요한 이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지난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 커다랗게 봤을 때 무엇인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등록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이 등록을 하는 건데 물론 전에는 뭐 그 허가제였다가 이제 등록제로 변경이 된 이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어디다가 누가 등록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누가 등록하느냐 또 등록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등록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등록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오늘 이제 할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이 네 가지 뭐 다 중요하지만 아주 포인트를 본다면 어디다 누가 등록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절차가 뭐냐 그리고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결격 사유 12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에 키포인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디다 누가 등록하냐라고 했을 때 중개업법 제9조 1항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하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여기에 가서 이거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누가 합니까? 내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이 부분이 또 법인 이 부분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 관청은 어딘지 그리고 그 누가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인데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 이제 이 등록을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 지난번에 봤고, 여기에 이제 그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 된다는 부분과, 구는 크게 자치구와 분구로 분리되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종로구청장, 뭐 무슨 서울 같은 게 다 구청장이죠. 자치구뿐만 아니라 분구, 고양시 같은 경우 이제 덕양구, 일산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청장도 등록 간청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문제를 보면은 뭐 종로구청장 당 중에서 중개사무소의 이 등록 간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방의 어느 이 군 또 뭐 구, 시 이 부분에서 시가 있는데 이렇게 구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넣고 그런 시를 넣으면은 사실 그 지방 그 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보면 어때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다 보니까 파주시는 시장이 등록 간청입니다. 근데 고양시는 여기다 파주시, 고양시, 그리고 그 종로구청, 덕양구청 막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아는 게 누구겠어요? 고양시장은 등록 간청이 아닙니다. 왜? 고양시장은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덕양구라든지 또 일산구라든지 일산동구라든지 이런 그 분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구가 있는 시장은 그 등록 간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험 공인중개사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지역 기준의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 간청이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청권자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많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죠.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보고 합격한 상태에서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 있는 입장에서 이 등록을 신청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할 수 있냐? 2개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폐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됩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있는 그 직원이죠. 근데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왜 안 됩니까? 소속공인자는 그 직원을 그만둔 상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그만둔 상태가 되면 뭐가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이 기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 공인중개사 법인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틀린데, 물론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실무 교육은 내가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건축물 대장 예전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래서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고 적법한 용도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사무소의 면적의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적법한 건물에 적법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된다는 거. 이 건물 일반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법인은 여기에 2가지가 이제 전부 더 들어간다는데, 먼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이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야 돼. 먼저 설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청하면서
이게 이 부분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했어요. 이 규정된 업무는 여러분 교재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6가지가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별도 시험 문제가 나갑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준 시험 문제 전에 같은 경우도 요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규정된 업무,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그걸 서술하시오라고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6가지, 물론 뒤에 가서 중개업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때 이걸 똑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그때는 더 세부적으로 하는데 미리 여러분 이 정도는 암기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뭐 요건 앞에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하고 임원, 대표자를 제외한, 지난주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대표자 포함이라는데 대표자 제외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었어요. 쉽게 해서 A법인은 대표 1명이고 전무와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죠. 그러면 이 법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몇 명이 있어야 되냐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표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죠. 그리고 대표를 뺀 나머지 직원 중에서 3분의 1이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2명에 대한 3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1명이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A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몇 명 있어야 되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B법인은 대표가 1명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여기 뭐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뭐 그거 떠나서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4명의 대표 하나와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대표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 3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명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법인도 직원은 4명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 C법인입니다. C법인은 대표 1명에다가 직원이 4명이 있어요. 이 회사는 5명이 직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대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전무, 상무, 이사, 사원 4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3분의 1 이상은 1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 여기 더 있어야 돼요. 그럼 대표 1명과 2명을 해서 여기는 3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D법인은 대표 1명과 직원이 5명입니다. 대표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5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도 1점 몇 나오겠죠. 그러니까 2명의 자격증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다음에 6명인 경우도 역시 사원이 6명인 경우도 이제 보면은 대표 1명과 직원이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 6명에서 보면은 2명, 그래서 여기도 3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느 법인에 법인인데 대표 1명과 직원이 5명이다. 이 회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단답식으로 출제한 경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무조건 1명이니까 나머지 이 직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명이 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3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상하게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요거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계산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법인인데 우리가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법인 설립 목적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업무상 부동산 중개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개별적인 관련법에 의해 제기된 중개 업무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탁회사, 자산관리공사, 지역농협, 산림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조합원들 간의 농지 거래를 농협에서 이걸 중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신탁회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도 자체적으로 공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 특수적인 성격 갖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과 특수법인의 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등록기준 적용 여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개설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누가 등록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준비된 걸 갖고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 구청을 찾아가시면 그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내가 이 중개업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신청서를 줘요. 그 신청서를 갖고 그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7일 이내라는 거와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 그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부분이 하고, 물론 이제 요 기간 안에서 7일 이내다 보니까 어떤 신청인은 자기가 그 지역에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아서 아침에 가서 신청해서 오후에 가서 문서를 받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7일 이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루 걸리는 분도 있고 7일 다 채우시는 분도 있지만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공무원은 무조건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이 신청한 그 공인중개사는 보증서를 끊어 오셔야 됩니다. 이 보증서가 뭐냐? 이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미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서울보증증권 여기를 통해서 보증증권을 끊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지서를 갖고 서울보증을 가서 그 보증서를 끊으면 이 보증서를 끊어온 거를 확인한 후에 공무원은 이걸 보고 나서 검토하고 주는 게 아니고 설정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를 받으면 이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는데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6개월까지는 그 부분을 가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난데도 일부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공무원은 이걸 교부한 이후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이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록의 절차 요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요제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를 받고 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게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또 실비의 요일매 한도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다 게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게시하면은
개시하고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여러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절차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지면으로 풀어서 쓰면 되게 헷갈립니다. 특히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 그리고 지체 없이 교부한다는 거, 그리고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등록 과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는 거, 교부하고 10일 후에 10일 이내에 10일까지 통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에 대해서 신규 등록, 재교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것들이 다 신규 등록인데 어떤 것들이 신규 등록이고 어떤 것들이 재교부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 정리한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중개법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중개법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재 등록을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중개법인을 변경할 때 이때 등록사항이 뭐냐? 그건 신규 등록이라는 거. 그리고 중개법인이었는데 중개법인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축소해가지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그때도 역시 등록사항은 신규 등록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중개법인이었어요. 근데 A라는 중개법인인데 이 중개법인을 B라는 중개법인으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 하는 부분이 바로 또 신규 등록입니다. 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근데 이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동안 이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어.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는 곳이 동일한 지역에서 그거를 할 경우에는 이 등록사항은 재교부입니다. 근데 이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내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업무를 더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 내가 등록 관청이 틀린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신규 등록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분실을 하거나 훼손했을 때 이때는 재교부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이때도 재교부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신규 등록과 재교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요 현행과 변경에 대한 요 도표를 보시고 요 내용을 보시면 요게 이제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지문으로 나오면 이 또한 되게 어려운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뭐냐면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유형이 있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유형 중개업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법인이 해산된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등록 취소 처분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네 가지의 사례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아니면 또 무등록 개업 중개사인 경우 이런 부분을 이제 찾으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등록은 하였으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아까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증을 아직 이 사람은 등록은 다 했지만 가서 자기 바빠서 등록증을 받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중개업을 할 이런 경우 비록 등록증은 개시를 못했지만 이후에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규제를 받는 벌을 받는 거는 별개를 보더라도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등록에 결격사유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지금 이제 오늘 결격사유에 대해서 배우는데, 결격사유에 있어도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미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는 자,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는 자, 요 부분인데 요거와 등록 취소 처분 후 중개업을 하는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하는 자, 요거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과 휴업 기간에 중개업을 하는 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폐업 신고를 하고 또 등록 취소 처분이 된 이후에 중개업을 한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중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원래 이중 등록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 등록을 할 경우에 이중 등록을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데 그것도 역시 별개를 보더라도 이미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허위 부정 등록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어쨌든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라도 그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 성사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라도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성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부분까지 보고 이후에 그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하는데 요거까지 마저 시간 조금 지났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의 금지에 대해 나오는데 이중 등록을 금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이중 등록의 유형에는 동일한 지역 내 이중 등록,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중 등록, 업자의 종별을 달리하는 이중 등록,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법인의 대표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겸하는 것도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는 부분을 보시고, 아까 좀 전에 무등록은 이중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때도 무등록은 아니지만 우리 이 법 12조에 절대 이중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공무원 실수도 어쨌든 이중 등록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이때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와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